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가 결국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인 의대 정원을 내년에는 2,000명 늘리기로 한 건데요. 따라서 내년도 대학 입시에서 전국 40개 의대 입학 정원은 5,058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의사협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집행부 총사퇴와 함께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혀 자칫 설 연휴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 9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의사협회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의사의 82%는 의대 증원이 필요 없다고 답해 일반 국민과 의사의 의료 환경에 대한 인식차가 큽니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 부족은 물론이고요. 지역 의료 인력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서 보다 세밀한 의료 인력 확보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마침내 일렉트릭 토레스의 탄생. SUV와 EV, 그 경계를 넘나드는 새로움. 당신이 기대했던 SUV, 그대로의 EV. 토레스 EVX. 지금 KGM 전시장에서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아마존카. 네, 라디오 오늘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엄마의 마음으로 바라본 세상사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사과 수입 추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북도 의회 신효광 의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 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새롬 의원입니다. 예,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세상맘사 이번 주 주제는 국회의원 선거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다들 아시다시피 4월 10일이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인데요. 네. 2달 남짓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이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고민이 정말 큽니다. 참 이상한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선거운동을 벌써 시작했는데 지역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마치 이거는 경기는 시작했는데 운동 종목이 미확정인 상황. 밥 깔겠다고 호미도 들고 트랙터까지 다 빌렸는데 어느 곳이 우리 밭인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지역의 현재 어떤 상황인지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네, 정말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이 현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만이 아니죠. 지난번, 맞습니다. 지지난번, 그전에도 계속됐던 네. 이런 현상. 예. 아, 밭 깔겠다고 홈이 들었는데 트랙터까지 빌렸는데 어디가 우리 밭인지 모르겠다 네.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현재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경북 북부 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4곳입니다. 예. 즉 국회의원이 4명이란 말인데요. 안동 예천에서 1명, 영주 봉화 영양 울진에서 1명, 상주 문경에서 1명, 의성 청송 군위 영덕에서 1명입니다. 예. 그런데 군위가 최근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선거구 조정 문제가 발생했고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게 좀 의아하실 텐데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그 선거구를 정할 때는 인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역의 뭐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있거든요. 예,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는데 작년 12월 5일에는 안동 예천 선거구는 유지하고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구에서 울진을 빼서
의성청송 영덕으로 넣겠다라고 그 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예. 그런데 국회에서 이 안을 뒤집었거든요. 예. 영주, 봉화, 영양, 울진 선거에서 울진을 빼버리면은 앞으로 찾아올 23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는 최소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번 선거 말고 다음 선거구에서 그렇죠. 인구 기준 못 맞춘다. 예, 매번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선거구 획정 기준 인원이 13만 6천 명에서 27만 3천 명 정도가 기준인데 예. 울진이 빠지면 이성구는 인구 감소 추세를 보면 다음 총선에서는 인구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라는 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예. 안동은 인구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천을 분리하더라도 2028년도 총선에까지 선거구 변화가 없다는 논리인데 참 뭐 좀 비꼬는 말인데 이게 참 미래를 보는 해안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아예 인구 감소 지방 소멸을 단정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단정해버리고 다음 총선 선거구 조정까지 예측하는 수고를 했는데 이 지방 소멸을 막거나 늦추기 위해 공동생활 권역이라든지 도농 복합형 메가시티라든지 뭐 지역 균형 개발 아니면 경북 북부 권역 통합 개발 등 고민이 없이 현재 기준으로 예측하는 단순함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네. 이도일의 인구 감소가 된다면 한 세대 후에는 경북 북부가 아마 한개 선거구가 될지도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지난해죠. 이제 12월에 중앙선관위의 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바로 얼마 전에 저 국회에서 이 네. 수정안을 낸 게 있는데 이 수정안에 문제가 있다. 안동 예천을 지금 분리한 안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자 원래 이 선거구 획정 문제 이걸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원래 법정 기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총선 딱 1년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정작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매번 법을 어기는 상황 이런 상황인 거죠. 맞습니다. 이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이 총선 60여일을 앞두고도 확정하지 못해서 국회가 직무유기했다. 법 만드는 사람들이 법 지키지 않는다. 이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데요.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는 뭐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뭐 교통 및 생활 문화권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 선거일 전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예. 국회의장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에 이 제출안을 해부하고 제출안이 명백히 위반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1회 수정 제출이 요구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후 획정안은 본회의 표결로 최종 확정되는데 그러려면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이 돼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 이번 선거구 획정 사태를 법정 기한으로 적용하면은 획정안 제출부터 9개월가량 느렸고 확정은 현재 기준으로는 10개월 이상 지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법을 만드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법을 무시하는 사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이 아닙니다. 21대 지난 선거 때는 총선 한 달 앞두고 선거구를 확정했는데 예. 법정 기한보다 300일 이상 늦었었지요. 예. 또 2016년도에 실시한 20대 총선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획정위를 아예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으로 출범시켜서 기대를 좀 모았지만 결과는 또다시 선거를 40일을 앞둔 2016년 3월 2일에야 획정안이 나왔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시킨 적이 있긴 있었군요. 네, 왜냐하면은 17대는 총선 37일 전에 18대는 총선 47일 전에 예. 19대는 44일을 앞두고 획정을 마쳤거든요. 아, 예. 그래서 획정위를 독립기관을 출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선거일을 코앞에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데 참 그 이유에 대해서 시민들은 봤을 때 법정 시한을 어겨도 마땅한 제재 수단도 없고 예. 결국은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이 그 원인이다라는 말에서 벗어날 수 없지요. 이 획정위를 그러니까 독립기관으로 출범시켜서 기대를 모았지만 그렇죠. 결국은 국회에서 정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은 네. 그렇다면 여야 이제 또 뭐 서로 유불리 따지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늦어왔다. 그러니까 17대부터 해서 18, 19, 20, 21 때까지 네. 계속 한 달 남짓
남겨두고서야 비로소 선거 사실 획정이 됐다. 가장 불안한 건 시민들의 불안감이죠. 이렇게 되면요. 그렇죠. 우리 그럼요.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그런 불안감을 국회의원들이 먼저 조장한다는 거에서는 큰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천 지역민 같은 경우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우리가 안동하고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의성, 청송, 영덕 그쪽으로 가는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자, 지금 안동 예천이 현재는 하나의 선거구인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국회에서 분리안이 나오면서 수정안이 나오면서 지금 유불리에 따라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가고 있죠. 네. 이번 선거구 최종 결정이 아직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지역 정가는 서로 다른 셈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예비 후보 간 유불리 따지느라 사실 복잡한데요. 네. 저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안동과 예천의 선거구 분리 또는 존속과 관련해서 지역 정치권이 들끓고 있는데요. 예. 우선 안동의 정치인은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권기창 안동시장은 2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 도처 신도시를 북부권 거점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선거구 분리는 지역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안동 예천 선거구 존속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월 1일에 네. 기자회견까지 가졌고 오늘도 저 중앙선관위까지 올라가서 또 항의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안동과 예천의 경북도의원 5명도 지리적 여건과 교통 생활문화권 행정구역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라. 경북도청을 공동 유치한 양지역의 복합선거구를 유지해라라고 촉구를 했고요. 예. 안동시의회도 안동시의회 예천군의회 의원들도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항의 방문해서 선거구 분리 반대 공동 성명서를 제출했었습니다. 안동 예천 분리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예천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 예천 지역 일부 정치인을 제외한 구민분들은 분리안에 찬성 목소리도 좀 높아 보이는데요. 예천이 의성 총선과 합쳐지면은 인구가 가장 많은 예천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유리하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작년 12월 기준으로 예천 인구가 5만 5,325명이거든요. 예. 의성에 5만 86명이나 6명, 영덕이 3만 명대, 청송이 2만 명대였으니까 예.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예천 출신의 국회의원 배출 네. 오랜만에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예천은 지난 30년 동안 문경이나 영주나 안동 등 인구가 많은 시단위와 선거구가 묶여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예. 예천 출신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아쉬움도 큰 지역입니다. 예.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예비 후보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안동 예천이 분리될 경우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안동은 현역 의원의 선거구 분리에 따른 책임론과 또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예천 분리는 손해라는 평이 좀 다수가 있고요. 예천은 예천 출신 인사 2-3명이 지금 후보군에 적극 거론되고 있고 이전에 가장 인구가 많았던 이성 출신 예비 후보는 인구가 더 많은 예천 출신 주자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누군지는 아마 아실 것 같고 예천 나왔죠. 예천 출신의 인사 2-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 말씀하시고 또 황정근 국민의힘 맞습니다. 윤리위원장 이렇게 2명 정도 거론되고 있고 의성 출신의 예비 후보 지금 김재원 전 의원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예천의 의성과 붙으면 조금 선거가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도 좀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쭉 우리 선거구에 관한 내용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맘스 생각 좀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좀 들어보죠. 예, 이번 선거구 획정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게 유권자의 뜻, 즉 국민의 마음이 빠져 있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예. 역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법정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제멋대로 조정하다 보니 게리맨더링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게 자의적 선거구 조정이란 뜻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어김없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실정도 무시하고 지역의 발전도 저해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외면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결과적으로는 지역민의 실망을 넘어 국민의 정치 혐오를 부추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역민의 뜻을 반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예,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을 하고 수 있다면은 예, 예. 정말 개인적입니다. 찬성 반대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긴 좀 어려우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그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기준이 인구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등이었는데 예. 이거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을 끊으면 이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를 대비해서 면적 기준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복합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 골고루 국민의 뜻이 수렴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안동과 예천에 사시는 시민분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병합해도 그만, 그냥 분리해도 그만, 그 차이를 모르겠다 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이번 기회에 안동 예천이 힘을 합쳐서 안동 예천 중간에 국가 산단단지가 있습니다. 예. 이곳을 기획특구로 지정을 하는 거를 안동 예천이 이번에 같이 건의를 해서 하면은 그 기획특구 지정을 하면 상속세가 폐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들이 서로 오래 할 거고 그럼 예천과 안동에 사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 안동 예천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좀 더 다른 좀 제안을 갖고 나아가는 안동 예천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 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눠봤습니다. 김새롬의 세상맘사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인출, 연금 포트폴리오까지. 연금은 미래다.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실장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 안 돼.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사과가 요즘 많이 비싸죠.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사과 수입을 추진한다고 하자 지역의 사과 농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송이 지역구죠. 경상북도 의회 신효광 의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신효광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 신효광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 23일이었죠. 경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자, 당시 어떤 취지의 말씀이셨습니까? 예,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됐던 정부의 사과 수입 움직임에 대해서 제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정부의 사과국 수입 계획을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에 도지사께서 나서서 즉각 중단시켜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상북도는 전국 사과 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인 우리 청송의 농업소득 중에는 사과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과 수입 문제는 우리 과수농가의 생존권이 달려있다.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네, 사과 수입 반대 이런 말씀을 주신 건데, 사실 올해 사과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진 걸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사과가 비싸긴 하지만 정작 농가에서는 생산량이 줄어서 별 이득을 보고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좀 있죠. 예, 매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자연재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재해로 시작해서 재해로 농사를 마칠 정도로 우리 사과 농민들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봄에는 그 냉해, 또 과수 화상병, 여름에는 장마 폭염에다 우박 탄저병, 가을 수확기에는 북부 지역에 중심으로 해서 또 한 번 대규모 우박까지 내렸습니다. 예. 이런 사정 때문에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30% 정도 줄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농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또 어렵게 또 지켜낸 사과도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과일은 5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래서 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비싼 것은 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은 농가에서는 지금 내다 팔 만한 사과가 없다고, 가격이 높아도 팔 게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들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잘 몰랐는데 작년에 이렇게 자연재해가 많았군요. 그러니까 뭐 냉해부터 시작해서 과수 화상병, 뭐 장마, 폭염, 우박, 탄저병 등등. 그래서 생산량이 한 30% 정도 감소됐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정부에서 급기야 이거 지금 물가가 좀 불안하다. 그래서 서민들 힘들다. 그래서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인데요. 만약에 실제로 사과가 수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제가 한번 자료를 알아봤는데요. 2016년도에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은 사과 수입이 이게 허용됐을 때는 연간 피해액이 한 4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농가 피해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 예. 그리고 2022년도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는 6천억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전국 사과 생산액이 1조 3천억 정도인 것을 생각했을 때는 그 피해가 정도가 정말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견디지 못한 우리 사과농가가 이 수입으로 인해서 폐원을 하게 되면 이게 이 자체가 또다시 배나 복숭아 이런 다른 과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또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가격이 폭락이 되고 이렇게 연쇄적인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사과 수입의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과수 전반의 수입을 막아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먼저 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 없이 수입을 하게 되면 사과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한민국의 가수 산업 전체가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사과를 수입하게 된다면 사과 농가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모든 과수 농가에 다 이 피해가 전이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피해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정말 도미노처럼 이렇게 피해가 모든 농가에 확산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부의 사과 수입 추진에 대해서 청송지역 사과 재배 농민들 우려가 상당히 지금 이런 큰 상황인데요. 우리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사과 농사를 먹고 사는 데가 우리 청송입니다. 우리 청송 농민들 지금 우려를 넘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계세요? 네. 그 단기적인 물가 안정을 시키겠다고 정부가 나서서 이 수입에 나서는 것은 사실 사과농가 죽이기 행위가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설사 이 사과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입이 검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언론 보도만으로도 가격이 흔들리게 된다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은 과거에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정부에서나 도에서나 아무런 지원도 대책도 없다가 지난해 이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일시적으로 줄어서 이 가격이 오르니까 이제는 사과를 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간다는 그런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려를 넘어서 우리 농민들 분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 수입을 검토한다는 언론 보도만으로도 가격이 흔들린다라는 얘기가 그런 보도만으로도 사과 가격이 좀 지금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혹시? 흔들린다는 보도가 얘기가? 됨으로 해서 농민들이 우려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출하량을 또 가지고 있던 걸 내놓게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일시 떨어지게 되고 떨어지고 또 내다 팔 또 양이 또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올해는 또 그리고 올해는 이 특히 저온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요. 양이 워낙 줄어서 그리고 거기에다 또 병충해 때문에 그 정품과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네요. 제값을 받고 못 파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정품과는 비싼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농민들 소득은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에서 사과 수입 추진하는 게 일단 뭐 사과 가격이 비싸다, 이거 물가 불안을 부추긴다 이런 건데, 이런 논리인데. 지금 우리 신효광 의원님께서는 사과 가격 안정화와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지금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지원이 뭐 어떤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과 농가뿐만은 아닙니다만은 모든 농가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지난해 그 농자재 구입비가 한 30% 정도 올랐습니다. 비료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기다가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또 그마저도 사람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도 덜어주면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그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또 해마다 오르는 비료를 비롯한 농자재에 대한 일부 지원도 있어야 되고 특히 생산량과 직결되는 이 저온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시설 지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농업에 대한 제재는 근본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의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도 개선이 돼야 된다. 예를 들자면 사과에 대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장률이 사안에 따라서 50% 또는 70%인 것을 우선 최소한 80% 이상은 높여서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장률이 50에서 70 이 정도 선입니까? 예,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80%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현실은.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몇 가지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공급, 이거 중요하다. 두 번째, 농자재에 대한 지원 필요하다. 세 번째, 시설 지원 대폭 늘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작물 재보험제도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 크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신효광 의원님께서는 과거 청송에 사과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셨는데요. 이 또한 우리 사과의 안정적인 생산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그런 방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군위는 이미 사과 재배 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연구소가 군위에 있는데 그리고 군위의 사과 재배 면적은 청송의 10분의 1이 안 됩니다. 이런 사과 재배 적지가 아닌 이 군위에서 만들어낸 연구에서 만들어낸 그 결과를 이 청송을 비롯해서 사과 주산지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과 재배에 관한 한 전국 최적지인 우리 청송에다가 사과 연구소를 이전해서 연구를 해야만이 그 실용성 있는 연구가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군위에 있는 사과 연구소 청송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입을 막을 게 아니라 우리 사과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과 품질은 현재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그 높은 생산비 때문에 이 가격 경쟁이 떨어져서 시장 개방에 취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배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노동력도 많이 좀 줄여야 되고
기계 효율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과 재배 적지인 주산지에다 사과 연구소를 이전을 해서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그런 품종 개발이라든지 또 재배 기술의 개발, 또 토양 관리에서부터 병충해 예찰, 또 방제 이런 기술 개발, 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는 90년대 후반부터 WTO 체제 출범에 따라서 그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키 낮은 경북형 사과를 과감히 도입해서 우리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제 또다시 변화의 시대가 왔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은 고령하고 또 기후 변화에 따라 도덕형을 최대한 줄이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밀식, 이축, 다축 이런 사과원이 확대 보급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빠른 시일 내에 품종 갱신에 필요한 이 묘목 생산 문제라든지 또 재배 방법의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도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고 또 농민사관학교하고 시군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면서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선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저변 확대를 위해 그 지원책도 발휘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과 수입과 관련해서 정부나 또 경상북도에 바라는 점, 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칼리께 좀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은 전국 사과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전국 최대 사과 주산지입니다. 이번에 사과 수입이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북이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사과 수입의 벽은 한번 무너지면 두 번 다시 막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북 지사가 나서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고 그것이 경상북도와 도지사의 또 역할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사과 수입을 논의할 때가 아니고 우선은 과수 농가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펴고 언젠가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농비는 적게 들고 또 농약도 덜 쳐도 되고 그러면서도 소비자 입맛에 딱딱 맞는 그런 고품질의 사과를 단위 면적당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서 시험하고 보급하는데 이 정부와 또 경상북도가 나서야 할 때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과 수입이 정답이 아니다. 농가 지원이 정답이다라는 취지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송이 지역구인 경상북도 의회 신효광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예, 저도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 말 많이 들어는 봤어요.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서 자, 오늘 좀 더 정확하게 좀 의미를 먼저 좀 알려주시죠. 제 사례를 들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예. 왜 예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법적 처벌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납니다. 그 배드파더스죠? 배드파더스. 예. 그 구본창 씨가 바로 그 당사자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2018년 7월부터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에 대한 제보를 받아서 얼굴, 직장명, 전화번호 이거 몽땅 다 공개해버렸어요. 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정말 아이들의 생존권 보장한다는 취지로 벌인 활동인데, 이 파급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 10월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잠시 문을 닫기 전까지 무려 1000여 건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한 3년에 걸쳐서 1000여 건. 예. 그러니까 얼굴 공개해버리니까 이 소위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 양육비를 그냥 지급을 한 거예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시행령을 좀 개정을 했는데 그게 거기는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여전히 지금 신상 공개 활동을 이어갔는데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설사 사실이 그러니까
맞는 소리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했다. 그걸 방지해야 된다는 걸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사례를 가지고 법적 대응이 나서서 이 구본청 씨가 결국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기소가 됐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군요. 그러니까 이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다 사실만 적시한 거잖아요, 지금. 뭐 얼굴, 저 이름, 직장, 전화번호 이거 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명예훼손을 줬다. 명예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 형법 307조 1항이 이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사실이더라도 형사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라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그래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여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성립 요건을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본창 씨 같은 경우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 판결 나왔거든요. 근데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어요. 과도하게 공개하는 것은 비방 목적이 있다 이거죠. 다만 이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제도 마련에 기여했다라고 해서 100만 원 선고 유예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선고를 보류했다가 나중에 면소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도 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인격권과 명예를 훼손하고 수침심을 줬다. 사적 제재 수단이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구본천 씨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헌재에 헌재 소원 여기에다가 이게 위헌 아니냐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최종심까지 다 판결이 난 거군요. 난 그래서 건 최종 난 거죠. 유죄. 그렇죠.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라는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 뭐 난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위헌 심판 청구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헌재에다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런 사례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설명이 이제 이해가 가는데요. 비단 양육비 문제만은 아니겠어요. 굉장히 많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학교 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한 현실판 글로리라고 해서 고 표혜림 씨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납니다. 이 표혜림 씨에 대한 학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표혜림 씨한테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신상을 공개 유튜브 영상 삭제해라. 사과문 보내라. 요구 따르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절차 진행하겠다. 이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요. 표혜림 씨가 다 사실만을 적시했는데도 이렇게 기소를 당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표혜림 씨 나중에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서 이 사실을 공개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 되는 조항은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성폭력 고발하는 미투 운동 한참일 때도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한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하는 일 잦아서 그게 우려서 우려한 사람들이 고소와 공론화를 취소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결국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아무리 피해가 심하고 억울하도 입 꼭 닫고 살아라 라고 강요하는 거다. 라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 취지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다른 사례도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 사회에서 워낙 사회적 약자가 좀 불합리하게 손해보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리려고 남편 다니는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하던 사람이 외도 정황이 찍힌 영상 캡처 녹취록을 경찰에게 제출했는데 경찰에게 제출했는데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부반장이었던 학생이 학교 폭력 사실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이거 나중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했고요. 또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모 언론사의 기자가 공익을 위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소위 채널A 사건 제보자 X 여기 관련 이 X의 전과 사실을 기사의 내용에 담았다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 의견 송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사실을 알리려다 오히려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거나 유죄를 받는 경우가 제가 찾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나 예. 많다. 사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몇 건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 심판이 예전에 2016년에 한 번 있었고요. 16년에?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21년에? 이번에 2024년도에 다시 재개됐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서는? 예, 2016년에는 재판관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합헌이 7명, 위헌이 2명이었어요. 그리고 2021년에는 합헌이 5명, 위헌이 4명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채로 합헌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합헌이 근데 좀 줄었네요. 21년에는. 그렇죠. 예. 근데 합헌이라고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온라인 공간의 팽창도로 사실적 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그렇죠. 이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커진 현실에서 일단 훼손되면 다시 이렇게 회복이 어려운 게 명예훼손적 표현의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이런 이제 찬성 의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해는 가네요, 이 말이. 그렇죠? 이해 갑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헌이라고 판단한, 그러니까 지난 16년에는 2명이 있었고 21년에는 이게 이제 4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위헌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개진한 재판관들, 그 재판관들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은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고 본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게 소위 쉽게 표현해서 파리를 잡는데 파리채로 하면 되는데 대포를 쐈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인 만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가나 공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된다면은 국민 감시, 국민 비판이 위축되고 또 이게 중요해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헛된 명예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명예가 훼손이 됐어도 훼손될 만한 명예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근데 어쨌든 2016년에는 위헌이 2명, 2021년에는 위헌이 4명. 점점 이제 5년 사이에 위헌 의견이 크게 늘어난 만큼 이번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재 위헌이 위헌 결정이 날 것이 크다라고 이제 위헌 심판 소송을 낸 구본창 측 배드파더스 대표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과 구성이 대폭 바뀐 만큼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바로 21년 판결에서 뭐 5대 4였으니까 한 명만 이쪽으로 갔어도 이게 위헌이 되는 거였으니까. 자, 그리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대표로 발의를 했네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금 과방위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법안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법안에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잠깐만요.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때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 그러니까 조 의원 주장 이야기는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명예를 가진 사람의 다수는 권력자나 재력가다. 그렇죠.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사람은 서민이나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양육비 달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운동. 그렇죠. 노동자가 임금 체납이나 직장 갑질 피해 받았으니 이걸 해결해달라. 그러니까 다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내는데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이러한 자신들의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 그러네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여기에 반대 의견 아까 합헌 결정을 낸 의견과 비슷합니다. 일단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가해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니까 가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대해서 조은희 의원의 이런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해자의 권리, 가해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해외의 경우는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네. 미국은요, 사건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영국은 2010년에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의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어요. 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명예훼손 처벌 시 적시된 내용이 만약에 사실일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제기구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했다는 점이죠. 권고까지 했어요. 예, 2011년과 2015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산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물론 조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기 전에도 2021년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 만약에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이거 그 불법 정보로 규정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2021년까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필요하다고 헌재에서 합헌 판단을 했는데요. 자, 이대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 있긴 있는데 사실 어떤 방식으로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법률 전문가들도 아직까지는 헌재에서 합헌 판단이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더 이렇게 흐르면은 예전에 간통죄가 그랬듯이 결국엔 위헌 판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법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하라고 국회의원 뽑는 것인데 지금 4년 전에 위헌 판단 나온 낙태죄에 대한 후속 입법 작업도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낙태죄.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저 이것도 좀 우려스럽고요. 무엇보다 제가 방송에서 가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모든 면에서 참 잘 돼 경제만 좀 더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 정치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 될 것 같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위헌 심판 전망까지도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